마르크스 레닌의 그 공산주의 이론 사상처럼 딱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체계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횡설수설이요. 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물론 사상, 변정법, 계급투쟁 뭐 이런 등등을 그냥 적당히 전제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북한의 독재자로서, 마르크스는 어떤 면에 있어서 혁명가인 동시에 학자적이고 언론인의 그 바탕이 있어요. 예? 공부도 제대로 했고, 그래서 하나의 자기 철학과 이론을 쭉 세계관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치열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마르크스 같은 그런 학자라든가 뭐 이런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일성은 인간 이북에 있는 저 김일성은 정체불명의 사나이입니다. 정체가 아직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출생으로부터 북한의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의 지령에 따라 가지고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 귀국 대회 한다고 해가 등장하는 그 난데없이 33살짜리가 등장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완전히 잡아채가지고 독재자로 등극했단 말이에요. 독재자로.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런 마르크스와 같은 그런 치열한 그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한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나름대로 정리해낸 이런 사상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소련의 꼭두각시가 돼서 북한을 통치하는 권력자가 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인민을 노예화시키고 독재 권력의 이 신민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독재 철학의 확립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르크스주의 공부할 때, 지난번에 공산주의 종언을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크스의 세계관, 철학은 한마디로 뭡니까? 공산주의의 세계관 철학. 변정법적 유물론. 그렇죠?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이런 세계관을 아주 과학적 세계관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이다, 이 사회나 똑같이 이 변정법적 유물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과학의 철칙이다, 이게. 예. 그런 안경을 딱 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물과 현상과 역사와 사회를 변정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또는 유물사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물사관입니다. 그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공산주의가 도래하는 것이 아주 철의 법칙이다. 철의 법칙. 왜? 역사 자체도 변정법적 유물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지배를 받는 게 법칙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고대 원시 무계급 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가 있었고 무계급 사회 거기는. 근데 노예주의 사회로 바뀌어서 사유재산 제도가 나와가 노예주의가 되고 노예사회가 되고, 그게 또 허물어져가 봉건주의가 되고, 봉건주의가 허물어져서
이런 자본주의가 됐다. 그 자본주의가 이제 기필코 또 허물어진다. 그 허물어져서 도래하는 세계가 과도기적인 사회주의를 거쳐서 유토피아인 공산주의 세계가 오게 돼 있다. 그게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변정법적 유물론의 법칙이 역사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법칙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변정법적 유물론에 우리가 딱 세 가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 모순의 법칙이 있어요. 모순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그 자체 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 모순 관계가 있는 이런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때로는 통일해가 가만히 있다가 본질적으로는 대립하는 거라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운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운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 추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변정법이라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자연 법칙과 같은 그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바로 모순 대립 투쟁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려면 모순 관계를 찾아가 대립 관계를 격화시켜서 싸워야 돼. 싸워서 언제나 다음 단계 신생체가 될 것이 정이 오래된 거고 반이 새 거라는 거예요. 반이 정을 극복해가지고 정, 반이 투쟁을 해서 새로운 질이 나온다. 이게 뭐 그것도 두 단계의 법칙이 양이 질로 바뀌는 법칙, 양질의 법칙. 대립하고 투쟁하고 양이 질에 바뀌고 그 다음에 부정의 법칙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게 새롭게 나오면 이걸 또 부정해가 나오고 이걸 또 부정의 부정을 자꾸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 이런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체득한 사람은 투쟁이라는 게 아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모든 게 다 투쟁이요. 예? 어디에든지 투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를 갖다가 투쟁한다고 다 갖다 붙인다고. 예. 자, 그런 그 역사관을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철학과 역사관을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경우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사회 역사적 원리,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의 역사관, 마르크스주의로 보면은 유물사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공부한 이 전 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주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철학 공부를 했죠. 사람 중심론이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철학 원리, 철학적 원리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고 이 사람이 이 우주와 자연과 이 세계 역사의 아주 주체요, 중심이요. 그런 인간이 중심 주인이 된 인간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이 인간이 뭐 하나님이나 어떤 지배자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기에 꼭두각시가 돼가 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굴종하거나 끌려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반종교적인 생각입니다. 반기독교. 공산주의는 포엘바하가 나와가 기독교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무신론으로부터 반기독교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거를 김일성이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뜻이다.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이런 종교적인 거, 관념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다 우리 위에 있는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고 이 세상을 개변시키고 뭐 뒤집어 엎는 주인공이다. 그게 철학 원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는 철학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기 때문에 앞에 변증법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법칙이 있다는 그런 의미고 여기에 유물론이에요.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오직 유자죠. 이게 유물론. 이런데 김일성이는 여기에다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이것보다도 몇 개 더 최신, 최고로 발달한 아주 시대에 이거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할 그 당시로 말하면은 19세기 예? 그 시절에 가장 좋은 선진적인 사상이지만은 자기는 이 유물론보다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뭘 하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물질이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뭐 그럴듯한 소리 같죠? 유인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인론이다. 어떤 면에서는 변증법적 유인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변증법은 대충 그대로 다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유물론이 아니고 유인론이라는 거요. 예. 그러면 도대체 김일성이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이 마르크스의 세계관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 가려면은 마르크스 철학 단계에서 머무르는 계급사관, 유물사관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마치 뭐 더 발전시킨 것처럼 변증법적인 것은 채택해 오되 사람이 중심이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마술에 걸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 맞지. 사람 중심이 맞잖아. 역사도 사람이 바꾸고 뭐 모든 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본데 이렇게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더 이제 냉철하게 철학과 세계관 사상적인 입장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허위의 논리적인 모순도 물론이지만은 사실에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의 10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 104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철학적 원리와 역사 원리의 대응 관계라는 도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적 원리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대치해 보면은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항목과 이거 갖다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역사에다가 돌려놓으면은 예? 역사적 유물론, 유물사관이 오른쪽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변증법적 유물론에 해당하는 철학적 원리라고 내놓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 중심 개념입니다. 아주 그 변증법에 있어서 우리가 모순의 법칙, 예? 또 부정의 법칙, 양질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의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이 유인론은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핵심이 뭐였죠? 첫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자기가 주인이다.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이런 식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전제로 해놓고 그 사람은 사회적인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가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자주성. 둘째가 창조성이 있다. 셋째가 의식성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사람 중심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증법으로 말하면 3대 법칙과 비슷한 소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역사에다 적용을 하니까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삶에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 자주성. 그것이 역사에는 인류 역사는 난데없이 이제 이번에는 사람이라는 말은 뒤로 어디로 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인민대중이 등장해요. 인민대중이라는 말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인민대중이라고 역사 속에 들어갈 때는 인민대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람이 계급적인 인간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계급적 인간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대중이라는 말은 피지배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있으니 사람의 사회적 속성에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자주성을 가지고 이걸 들고 치고 나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이 그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구인데 지배받는 거 싫다 하고 막들이 싸우는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 말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법칙이다 이거야. 아, 이것도 뭘 모르면 그럴듯한 것 같아. 선동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울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눌려있다고 하는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선동용의 이 내용이 뭐 선동하기 위한 구호고 이게 내용이지 이게 진리다,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동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또 인간은 창조성이 있다. 그 맞지. 창조성이라는 게 뭐 꼭 사람에게만 있다고 이놈들은 그러지만 동식물에도 다 창조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여기 보면 이번에는 창조성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개조해 나가고 자기 운명을 개최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뭘 한다. 맞죠? 맞는데 그 인간이 또 이제 역사에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역사에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느냐 하면 사회역사운동이라고 이름을 또 끄집어냅니다. 사회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또 여기 인민대중이 등장합니다. 사회역사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인민대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민대중이 아닌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인민대중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민중이에요. 이게 민중. 예. 민중 민주주의. 우리 주사파 애들이 80년대부터 썼던 요거 민중. 인민, 대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뭐 특정하지 않고 다수의 일반 사람들을 민중이라 그렇게 하는데 주체사상에서 쓰는 인민대중이라는 말을 민중이라 남한의 애들이 그렇게 남한의 주사파 애들은 그렇게 씁니다. 민중민주주의, 민중혁명, 민중신학 기독교 안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남미의 해방신학이 막 마르크스주의하고 남미의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습합이 돼가 그런 해방신학이 80년대 굉장히 성했어요. 7, 80년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도시선교회니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들어오고 그때 한국 기독교에서 진보 진영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병무가 민중신학의 아주 그냥 권위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민중신학 이 사람들이 한국신학대학입니다. 한신대.
한신대 쪽에 틀을 잡고 아주 뭐 인기 누렸죠. 민중신학이라고. 그 민중신학이 이런 거하고 다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민중신학의 신학연구소에서 안병무 선생이라는 그 신학자를 딱 떠받치면서 밑에서 다 조직하고 활동하는 최고의 브레인이 누군지 압니까?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성준이가 한명숙 국무총리 했다는 이상한 여자 하나 있죠? 끌려갔다가 뭐 나오고 폼 잡고 다니는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이요. 예? 박성준이가 신영복, 우리 노무현, 문재인 씨가 뭐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 무슨 이게 겨울철에 뜨거울 때 사람의 체온으로 더위를 이렇게 녹이는 것은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연설을 했는 거 알아요? 용평에서 세계 각국 수반급들 왔을 때 한 150명 앞에서 그렇게 세계 앞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내놓은 그 신영복이가 통일혁명당의 아주 수뇌부인데 그 신영복이하고 거의 같죠. 거의 그 조금 후배인가 그 비슷한 그 사람의 박성준이요. 다 통일혁명당 사건 때 아주 브레인으로 활동하던 친구입니다. 그 이런 자들이 그 후에 무슨 김종태, 김진락이, 이문규 이런 사람은 북한에 다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사형도 당하고 다 했지만 이 신영복이는 20년 형을 받고 나왔잖아요. 예? 그 박성준이도 그렇게 풀려 나와가지고 신영복이는 얼마 전에 죽었어. 박성준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박성준이라는 자가 안병무의 민중신학이 한창 떠들 때 그 연구소의 모든 조직 관리를 다 했어요. 이런 자들이 기독교 안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좀 진보적으로 하지. 이 바보들이 무슨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하고 연결해가 하는 게 진보요 이게? 이게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3.1운동, 3.1절에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깨어 일어날 때가 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좀 늦었지만은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각 대학에서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젊은 애들이 나온 거 걔들이 주로 기독교 신도 애들입니다. 아주 건전한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처음 창립 기념 강연 할 때 제가 이화여자대학 북한대학원 손뭐라고 하는 여학생이 노동신문이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말 미리 보도 나온 거 그걸 내가 프린트해가 다 돌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이화대학에 있는 손아무개라는 그 여학생도 트루스 포럼의 이화대학 책임자더라고. 예. 걔들이 기독교 애들이라서 그 반동성애 운동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전한지 몰라 얘들이. 그거 보면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사위들, 며느리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우리들 좀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 아들, 딸, 우리 며느리들, 자식들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강의를 먼저 하니까 그게 문제야 또. 자, 그래서 그게 역사로만 들어가면은 민중으로 가버려.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식성이 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철학에. 근데 이거를 이제 역사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또 인민 대중을 뚫고 들어가요.
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교육이 그래서 막 밤낮 주하로 세뇌교육을 시켜가 사상이 부글부글 끓어야 역사에 가서 계급투쟁도 하고 막 그냥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아주 이게 사람을 아주 100% 북한의 전체 독재주의 김일성 왕조의 노예와 같이 아주 뼈골까지 다 빨아먹는 논리예요, 이게. 예?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상적인 세뇌 철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역사로 들어가면 인민대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김일성이든 마르크스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유신론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조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의 사람이다 이런 말은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무신론, 유물론으로서 해야 되니까 진화론의 결론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진화론 인간이란 말이에요. 진화. 원숭이가 노동해가지고 사람 됐다. 이거 내가 10번, 100번도 더 얘기합니다, 지금. 엥겔스가 그렇게 계속 그게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고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가 고등동물로 노동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포엘바하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단계가 되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는 무슨 계급적인 인간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너희들이 말이 그래 그렇게 그 논리대로 한번 인정해보자. 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온 원숭이가 이 세상에 동물이 되가 나왔을 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시인이야. 원시인으로서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자연인. 자연인인 인간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소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중한 걸로 역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뭐 창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새 사회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인민대중으로 바뀌어 놓고 인민대중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거는 계급성을 가지는데 피지배 계급인 대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는 계급 사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시 공산주의 사회 시대는 무계급 사회라고 돼 있어요. 유물사관에서도 김일성이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야. 네. 처음에는 계급이 없는 원시 공산 사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고는 별개로 하고 저거들 논리대로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시 공산 사회에는 계급이 없어요. 왜? 사유재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급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유재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거들 논리로 하면. 그러면 원시 공산 사회는 공동으로 같이 생산합니다. 이게 뭐 원숭이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다 같이 갈라 먹어 그냥. 그리고 갈라서 소비하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소비니까 뭐 특별히 저들끼리 잘 살고 나는 왜 배고프냐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 원시공산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같이 얘기해놨어요. 그러다가 자 거기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민대중 없어요.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고대 노예사회로 바뀌었느냐. 노예주가 있고 노예가 돼버렸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서는 그렇게 해가 부족화되어 있던 이런 원숭이 집단 같은 원시인들이 살다가 이제 어떤 수렵이나 뭘 채취하는 영역을 놓고 서로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기는 놈이 생기고 지는 놈이 생기니까 이제 지는 놈은 끌려가가
일하는 노예가 되고 그게 이제 왕초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점점 고대 노예주의와 노예사회로 돼서 계급사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그런데 그거는 김일성 주체사상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질이라는 걸 자꾸 중심해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 생산력이 중심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김일성 주체사상에는 원시 공산사회에서 왜 어떻게 무계급 사회입니다. 이거. 무계급 사회인 원시 공산사회가 유계급으로 바뀌어요. 유계급. 계급 사회인 노예 사회로 바뀌었어. 고대 노예 사회로 이게 바뀔 때 이게 변화가 오고 바뀌려면은 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투쟁이 있어야 돼요. 투쟁이. 계급 투쟁이. 계급 투쟁이 일어날 건덕지가 여기 없잖아요. 무계급 사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역사에는 다 인민 대중이 피지배 계급이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 싸운다. 긁어치는 거하고 싸운다. 저항한다. 여기는 뭐 저항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가야지. 왜 이렇게 이게 계급 사회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데 대한 논리적인 모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급으로 계급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계급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지배 계급의 그 마음을 선동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역사관을 해 나간다. 자연인간으로서 사람이 이렇고 우리가 하든 뭐 이게 자연인간으로 원숭이가 진화해가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간이 됐든 간에 사람에 대해 그 전에 거는 다 빼버리고 사람만으로 얘기할 때도 어째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 세 가지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투쟁하기 위한 인민대중 선동용으로 논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도 있잖아.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창조성, 무슨 자주성, 의식성보다도 더 본질적인 밑바닥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렇죠? 예, 사랑. 그 다음 또 뭐요? 자유. 이놈들은 사랑, 자유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김일성이는. 인간은 자유를 본질적으로 찾아 나가는 인간이다. 자유 말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사랑, 자유, 인권. 인권, 즉 권리. 권리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성. 인간이야말로 호모사피엔스, 이성적 인간입니다. 시비를 따져가지고 옳은 거는 갈라 그러고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나가는. 이런 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보다도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거는 자기들의 계급 투쟁이나 사회혁명이나 이렇게 끌어가기 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허구예요, 허구. 자, 그 다음에 그 인민대중이라는 말, 너희들이 말하는 인민대중이 그래 역사 발전의 주인공이라고 해주자. 그럼 정말로 역사 발전에는 인민대중만이 역사 발전의 주체고 주인공이냐 이거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요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는 이미 유물사관에서도 이미 다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대 노예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예들이 폭동을 하고 들고 일어나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세 봉건 사회를 열었다. 그 꼭 노예가 다 했다. 노예는 일정 횟수가 있겠죠. 몇 번 하고 뭐 그런 거는 들어있지만은 그거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돼서 중세 봉건 사회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기는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그 세계를 돌려놓고 거기에 로마 제국이 부패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침입에 들어오니까 로마 제국이 붕괴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세 봉건 사회가 무슨 농노들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중세 봉건 사회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중세 봉건 사회에 넘어진 대표적인 게 불란서 혁명 같은 거 또는 그 이전에 여러 혁명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런 등등 거기도 사실은 부르주아들, 상공업자들,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봉건 사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로 넘어간 사회가 대표적인 게 소련입니다. 또 중국 공산주의요. 또 저 동구라파요. 북한이요. 저런 것들이 정말로 저거들이 말하는 인민대중인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혁명해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공산주의 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직업혁명군인 이 레닌이라든가 이 과격파들이 볼셰비키들이 몇만 되지도 않는 이놈들이 그냥 더 혁명 사상을 고취하고 선동을 하고 조직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군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지 의도적으로 엎은 거지 무슨 노동자 농민들이 저절로 일어나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전부 다 저거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 저거들 논리로 연결시켜 갔지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물사관에도 그래요. 그 계급투쟁에 의해서 됐다 계급투쟁에 의해서 됐다라고 전부 다 변정법적 유물론의 모순관계가 역사 속에 들어오면 지배계급하고 피지배계급하고 이게 모순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변정법적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쟁해서 바뀌어진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왜 이 김일성이가 사람을 끌고 들어왔는가, 유물론 대신에 사람을 끌고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놓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소련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성공해서 레닌을 거쳐서 스탈린이 장기 독재를 하면서 아주 그냥 철권 통치를 해가 수천만을 죽이고 막 독재짓을 하다가 6.25 전쟁까지 6.25를 우리나라에는 일으켰죠. 김일성이 세워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공산적화의 민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가 남침을 북한이 하게 하고 중공군이 돕게 하고 이래가 막 싸웠는데 뜻밖의 16개국 유엔 용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없으면 지금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새 할 수 없이 트럼프한테 특사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내볼게요. 이러고 허가 받았죠? 결제 받았다고 해야 될까? 이 자식이 또 북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좀 얘기 잘 해주세요. 예라이 이런 게 우리 대통령이야 지금. 자 어쨌건 얼마나 다행이요. 그래 특사 가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해. 보내려면 보내고 말라면 말어. 내가 더렁도는 해주면 하는 정도로 했겠지. 이 문이 뭐라고 하니까. 그 결과는 네 책임이야.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때 내가 판단하마.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 유물론을 유인론으로 바꿨을까 하면 이런 맥락이 있어요. 6.25까지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보호사 천벌을 맞아요. 스탈린이가 죽어 이놈이. 1953년 아마 2월인가 3월 달에 죽었나? 5월 4일. 오늘 권위자가 오셨어요. 스탈린 권위자가 오셨어요. 우리 김영순 선생님 오늘 오셔요. 스탈린이 죽었다. 6.25 전쟁 중에 지금 휴전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때 스탈린이 죽었어. 잘 죽었어 그놈 자식 그냥. 스탈린이가 죽고 나서 권력 투쟁하다가 이게 나중에 얼마 있다가 후리쇼프 저 11등점 있던 놈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후리쇼프가 잡고 난 다음에 스탈린의 통치에 대해서 스탈린이가 황제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격화 안 시키고는 지 리더십이 안 생기니까 스탈린 격화 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스탈린은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교조주의고 스탈린 격화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게? 예. 교조주의 반대말이 수정주의. 이렇게 이제 논쟁이 막 중국하고 붙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소련 내부에서 스탈린이 때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던 지식인들이 후리쇼프가 스탈린을 확 격화시켜 주니까 말이 슬슬슬슬 나오는 게 뭐냐.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 역사관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논쟁이 붙었습니다. 모순론에 대해서 모순론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토대와 상부 구조 이론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그 토대와 상부 구조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는 토대와 상부 구조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변정법적 유물론에서 볼 때 존재와 의식 이거를 이렇게 늘 말하죠. 존재와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유물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식이 주가 되겠습니까? 존재가 주가 되겠습니까? 존재가 주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에 의해서 의식은 생산되어 있다. 소산이다. 이게 정신과 육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육체는 이게 존재요. 실체가 여기 있는데 이 의식, 정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뭐냐 이게? 이거는 육체의 소산이다. 존재의 소산이 의식이다. 좀 양보하면은 존재의 작용일 정도이다. 기능일 정도이다. 이게 부속 정도다 이거야. 이것이 이제 이건 철학이고 역사 사회에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럼 역사 사회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가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거예요. 사회의 물질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은 생산력이라는 이런 그 거대한 바탕이 있죠. 과학, 기술 이런 능력에 의해 가지고 생산력이 이렇게 했는데 이 생산력에 조응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생산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산 관계라는 거는 생산력을 토로한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노동자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노예고 노예주고 그다음에 봉건 영주고 거기에 속해 있는 농노고 이런 게 생산관계입니다. 생산력이라는 그 노예사회냐 봉건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냐 하는 그런 생산력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사회에 생기는 경제적인 관계 이게 생산관계예요. 이것이 토대라는 거예요. 이게 토대라는 거예요. 존재가 토대예요. 토대. 그래서 여기에서 토대에서 이 의식과 같은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의식과 같은 게 사회적인 의식이 뭐냐. 그것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견해,
이데올로기, 뭐 이념이라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 철학, 사상 이런 거예요. 그게 말하면 여기는 사상, 철학, 법률 이런 거에서 정치,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의식 형태, 견해, 이데올로기 이런 거는 상부구조다 그 말입니다. 이 토대에 대해서 상부구조. 여기 상부구조요. 상부구조라 이게 뭐 이러면 이래도 저래도 뭐 그게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에서 나오느냐? 생산관계에 따라서 조응해가지고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사회 때는 노예주와 노예가 있는 고대 노예사회 때는 그 노예사회를 떠받쳐주는 사상, 철학, 법률, 정치, 종교가 있었고 그런 제도들이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생산력이 더 발전해가지고 봉건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봉건사회 영주와 농노 관계에 있는 거기에 맞는 또 중세사회에 무슨 사상, 철학, 뭐 이게 정치 제도가 이래 나오고 종교도 그래 나온다. 이렇게 또 말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참 대단히 멋지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또 자본주의에 맞는 게 또 여기 나온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딴소리 안 해주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식인 사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회적인 명제가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사회학관이 사회학 공부한다, 뭐 역사 공부한다 이러면은 대부분 여기에 가가지고 붙들려요. 져버려요. 이게 맞구나 하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게 뭐냐?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하는 거지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명제가 돼. 이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공리처럼 이게 맞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학자, 사회학과, 뭐 사회 어쩌고 하는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마르크스주의 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걸 진보라고 한다면 좌파로가 있단 말이에요. 좌파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이게 아주 그냥 무슨 법칙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소련의 혁명이 일어나서요. 일어나가 공산주의 사회가 진전이 되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만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쪽 사상, 철학, 이념 이쪽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동적인 걸로만 끌려 돌아다녀야 되는데 반영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중심이 돼가 능동적으로 밑에를 계획하고 변화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되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계획경제 하잖아요. 계획경제. 그렇잖아요. 계획경제라는 건 뭐야? 고스프레인이라는 게 딱 위원회가 딱 해가지고 얼마 뭐 언제까지 뭘 얼마 만들고 뭘 얼마 만들고 어떻게 하자니까 이쪽이 여기가 이걸 자꾸 지배하는 것 같아. 경제를. 상부 구조가 토대를 경제를 이래저래 계획하고 바꾸고 어떻게 진행시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 철칙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토대와 상부 구조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중국에 넘어오면은 중국은 야 이놈들아 왜 그거를 그렇게 마르크스 선생님의 위대한 철학을 그렇게 흩어르느냐. 교조주의 중국에서는 저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뭐 국제적으로도 미국하고 전쟁까지 해서라도 세계혁명 해야 된다 그러는데 후르시초프는 이제는 이 핵이 나와 있는데 말이야 핵시대에 무슨 전쟁해가 세계 적화를 하느냐 안 된다. 미국하고 평화공존도 가야 된다. 또 이래 나오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모택동해하고 후르시초프가 막 싸우는 거요. 거기다가 국경 분쟁까지 생겨. 우수리 강변에서 소련군하고 중공군이 딜있다가가 육박전도 벌리고 이게 뭐 3판 4승인가 3판 3승에
중국군이 지고 소련이 한 번 졌다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기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야 큰일 났어 이게. 중공으로 따라갈 수도 없고 소련 따라갈 수도 없고 여기서 주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73년경에 이제 56년부터 이것이 심화됐거든요. 53년에 죽고 사상 논쟁이 56년부터 막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부터 주체사상 말하다가 거의 체계화시켜서 내놓은 게 70년대 들어와서 72, 3년에 이제 주체사상을 내놓으면서 사람 중심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 의식이, 정신이 밑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게 소련도 지금 이거를 확실히 정리해가 이게 능동성을 의식의 능동성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토대와 상부구조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처형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식사회에서 거의 지금 뭐 반반 유보적으로 무성부 비슷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황에 있는데 김일성이는 이제 재빨라가지고 이런 거냐 김일성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 다 알았겠죠. 뭐 황장엽 씨나 이런 사람도 여기 같이 작업했겠지 같이. 김일성이 지가 무슨 철학자예요. 그럼 지는 중심 잡아가지고 독재에 편한 얘기나 해놓고 아주 편리하게 톤하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정리할 때 아하 요거를 유물론으로 안 하고 유인론 사람 중심이라 해놓으면은 사람에 있어서 의식, 정신, 창조성, 의식성, 뭐 자주성 이런 걸 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은 뭐가 해결이 돼요? 상부 구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정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받쳐주지요. 그 다음에 또 인민대중이라고 또 뒤에다 강조를 하면은 계급적인 그 인간관을 그대로 또 뒷받쳐 주니까 사람 중심의 뭐라고 해도 이런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갈등을 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로 적당히 조절을 할 수 있겠구나. 거기서 하나 좀 질문을 예. 네. 인본주의하고 사람 중심하고 관계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인본주의 사상하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라 할 때는 신본주의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대척점에 뭐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철학사에 있어서 인본주의라고 할 때는 여기서 사람 중심이라든가 공산주의에서 인간론을 얘기할 때는 이제 진화론적인 철학이 반드시 전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계급성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할 때는 신본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역사의 그 중세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그냥 종교 가치에 너무 매몰돼가 인간을 중심한 인간성을 좀 무시한다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과 반동이 일어나온 게 이제 르네상스. 르네상스적 인간을 보통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들도 신본주의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김일성이가 말하는 이 인간 진화론에서 나온 이 인간이 인본주의라는 것을 자기들의 우군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혁명적 인간으로 보면 돼요. 계급투쟁적 인간.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뚱딴지 같이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야.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 시절에 사람 중심의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섭섭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저 문재인이 하면 잘해주겠구나. 좋은 공평한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 사람 먼저? 김일성이가 신영복이 같은 놈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공자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만 했더라도 조금 믿을만 하지. 공자님도 얼마나 인본주의자입니까? 공자님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니까 야, 살아있는 세상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 세상은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마구간에 불 났습니다 하니까 보통 사람이 집에 마구간에 불이 올랐어요 하고 이제 퇴실을 해가 집에 오니까 하인이 그래 말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문하셨습니까? 말 안 다쳐서?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사람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서 이런 붕괴 현상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거든.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로 떡 갖다 놓고는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주체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건 뭐 사상의식이니까 그것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일으키고 막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인민대중이라는 이런 유물사관의 전통적인 계급 관계에서 이 토대를 중심한 이것도 뒷받쳐 주면서 양쪽을 다 기회주의적으로 요렇게 자기가 생존해 나가는 철학의 그 길을 잡는 이런 재주를 부린 거죠. 그러나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크스주의가 부분적으로 뭐 노동가치설이 맞다, 뭐 역사 계급 투쟁사가 틀리다 어쩌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논리도 되지만은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는 잘못하면은 하도 전선이 많고 전투해야 될 때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헷갈리고 나중에는 이게 중과 부적이 될 수 있어요. 하도 전방위적으로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을 붙들어서 공격해버리면 돼요. 그게 뭐냐?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 그 변정법적 유물론이 맞는가 틀리느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를 밝혀서 이게 틀렸다고만 나오면 그 후에 지어진 역사관도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 문제예요. 철학이. 예. 변정법적 유물론은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이미 이게 뭔 너무 변정법적 유물론이 이게 진리요. 과학적 진리라고 떠들었는데 이게 아니다. 그냥 그 후에 지어진 유물사관도 다 엉터리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가 70년 동안 엉터리 아니라고 하면서 총칼로 막 내리누르면서 소련이 끌고 나가다가 1990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진리가 그 이론적인 토대라면 안 무너집니다. 변정법적 유물론이 거짓, 조작, 허위, 과학에 안 맞는 거, 허공이요.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막 집 짓다가 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어느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 중국도 저거 뭐 지금 다당제하고 빨리 저 사상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허위와 거짓에 집지어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은 제가 볼 때는 사상적으로도 이게 철학적으로도 이건 틀린 얘기지만은 우선 그 철학 사상을 창시자했다고 하는 김일성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은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악은 어떻게 됩니까? 악은 정체가 드러나면
자멸하게 되지 않아요. 선은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흥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또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도 정체가 참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악체제 악한 사람이 누구냐? 세계 대표가 김일성이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라는 놈은 그 정체를 알 길이 없도록 조작이 되고 만들어내고 온갖 데코레이션을 다 붙여가지고 막 신비의 인물로 만들고 별별 짓을 다 해놔가지고 김일성의 정체가 도대체 이게 한 놈인지, 예? 4명인지 5놈인지, 이북에 있는 저 김일성이가 진짜 김일성인지, 평양 시민들이 뭐 5만 명이나 몰려나가 33살짜리가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대회에 가가지고 김일성 장군 온다 그러니까 다 놀래가 환영하러 나갈 때 그 평양 시민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김일성 장군은 33살짜리 그놈하고 같은 김일성 생각하고 갔습니까? 아닌 거요. 철저히 조작, 공작 모든 것을 하고, 예, 김일성이 그 근방에 간 이름이 있는 사람이 뭐 11명이라나 김일성이라는 이름 쓴 사람이 중국과 소련 땅에서 우리 독립운동하던 옛날 그런 사람이 그 11명 김일성이 있는 걸 업적은 전부 다 김일성이 지금 현재 이 가짜놈이 다 끌고 가가 지 거라고 다 만들고 온갖 조작 다 하고 무슨 놈은 중국 비적질하던 놈이 말이야 소련으로 도망간 놈이 그것은 뭐 1937년도에 뭐 보천보 전투라는 걸 뭐 했다나? 보천보 전투가 뭔지 알아요? 보천보 전투라는 게 보천보가 어디냐면은 위치가 함경, 남도, 백두산에 올라가는 삐죽하는 그 중간에 해산입니까? 해산 쪽에. 중국에서 압록강 건너면 뭐 조금 내려오면 있대요. 근데 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중국의 비적질을 하던 놈이 그 보천보라는 게 우리 한국 안에 있잖아요. 한국 국경선, 중한 국경선을 넘어서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들어와야 돼 있거든.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을 일본 경찰을 뭐 죽였다나? 한 명 죽고 뭐 어린애 누구 식모인가 뭐 여자 한 사람 죽였다. 2사람 죽이고 뭐 도망가면서 뭐 총질하고 뭐 그랬는데 이거를 이 동아일보 이 병신들이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동아일보가 이 바보 자식들이 뭐 김일성이가 보천보 전투에 나타나가 뭐 어쨌다는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게 때문에 보천보 전투가 남한에도 다 알려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북의 김일성이는 봐라 말이야. 내가 민족 독립운동을 할 때 쫓겨나가가지고 중국이나 소련에서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다.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내가 이게 주체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보천보 전투의 영웅해가 어마어마한 그 조형탑 만들고 기념판 만들고 그 난리를 해놓은 거예요. 김일성의 그 과거의 행적을 아무리 드러내봐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 그 김일성이도 이 김일성인지 아닌지 그것도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딴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지끄러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악은 자기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갖 걸 다 꾸며놨어. 그러고는 뭐 중국 땅에 그 근방에서 만주 땅에 돌아다니는 비적같이를 하던 놈이 뭘 자기 아지트가 무슨 뭐 백두산 밑에가 무슨 정일봉 밑에 216m 떨어진 자리에 왜? 김정일이가 2월 16일이 생일이라나? 정일봉에서 216m 떨어진 자리에 귀털집에서 백두혈통의 뭐 아들이요? 뭐요? 이게 김정일이가 이 정일봉 밑
216m짜리 2월 16일 날 탄생하시었다. 이런 죽일 깃털집이 있었을 게 뭐예요? 아무리 찾아보라 그래 놓고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서 찾아주지. 이러고 가가 여기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집 짓고 나무에다가 글 새겨가 여기에 수령님이 언제부터 무슨 투쟁을 하시고 조작을 다 해놓고 그 백두혈통 좋아하네. 백두혈통에 뭐 손녀가 여기 왔다나 이번에? 그런 걸 기사로도 신문사에서 어떤 놈이 그런 백두혈통을 하는지 몰라지만 자 이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결론 내리십시다. 유물사관도 변정법적 유물론도 엉터리였고 변정법적 유물론 엉터리를 가지고 역사 해석을 하니까 계급사관도 다 틀렸고 유물사관이 틀렸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가 반드시 온다라고 했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온다고 막 들이 창칼로 두드러 부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수천 명 죽이고 수천만 명 죽이고 세워놓은 정권들이 허르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큘라 같은 영화 보면은 드라큘라 그 아주 괴물이 저 악인의 정체가 괴물이 십자가라든가 햇볕이 나타나면은 맹못 추고 스르르 다 없어지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려면 빛이 비춰야 돼. 진리가 드러나면 비치면 허물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김일성 주체사상 지금 저 끄떡거리고 있지만은 그래 올라가라 너희들이 끝까지 올라가 봐라. 그거 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설쳐봐라. 그 지금 다 올라오는 때가 요점입니다. 예? 악은 언제나 끝까지 가가 거꾸로진다고. 절대로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거나 공포감 가지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악마 같은 사상, 거짓말, 조작된 사상에 의해 농락되는 그 같지만은 진리에 의해서 이거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조작된 사상에 우리가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뭐 그 뒤에는 쉽습니다. 그럼 실제 역사 발전을 이렇게 오는 것은 알고 보면 여기 이제 하나 정리해 나가야 될 게 또 뭐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주인이고 주인공이다 하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원동력이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 그랬어. 근데 계급사관의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토대의 생산관계를 떠받치고 생산관계의 뿌리가 되어 있는 이게 생산력이라고 말했거든요. 생산력이 유물사관에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노예사회는 노예들이 생산력이 돼가지고 일으키니까 만약에 1000 정도의 생산력이라면 이제 다음 단계인 봉건주의 사회가 되면은 농노들이 농토를 중심하고 막 생산을 한단 말이야. 한 10,000 정도 돼요. 10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노예사회가 끝나고, 농노가 이제 나와요. 농노가. 생산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생산력이 더 커져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생산관계가 바뀌고, 여기 이렇게 의식이나 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역사 발전이 가가 마지막에 가면은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온다. 이렇게 원동력을 생산력에다가 유물사관은 얘기하는데,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이라는 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인민대중이라는 거요.
인민대중이래. 그 인민대중이, 즉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 원동력이야. 그럼 여기는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 숙청 대상이요, 숙청 대상. 계급과 당성이 안 맞는 건 오로지 인민대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은 당성 따져가지고 조금만 안 좋으면 다 숙청하고 아오지 탄광 보내고 이 난리 치잖아요. 자, 그런데 인민대중이 정말 생산력처럼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죠.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알고 보면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노동만 하다, 사람의 노동만 하다가 무슨 뭐 방적기가 나온다. 예? 또는 전기기관이 나와가지고 터빈이 돌아간다. 이게 산업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말은 과학기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민대중일 뿐이겠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그 사회에 적어도 인민대중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자, 그 시대의 엘리트, 지식인,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재성을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역사 발전은 봅시다. 예,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면은 역사 발전의 참 주체가 누구냐 하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그러면 역사 발전의 참 모습은 그것은 1. 과학의 발달과 경제의 성장과 문화 발달의 총화가 역사 발전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누가 시키느냐? 경제 발달은 누가 시키느냐? 문화의 발달은 누가 시키느냐? 그건 인민대중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고 원동력이라는 말이 흔히에요. 그 다음에 그 113페이지 보면 인민대중이 과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는가? 마르크스는 원동력이 생산력이라고 그랬는데 김일성이에 와서는 그 생산력 위에 생산관계가 생기고 그게 토대고 토대 위에 이제 상부구조가 있어서 그 논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마르크스가 저렇게 스탈린 이후에 논쟁에 의해서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에서 혼란이 오니까 김일성이가 요것을 해결하고 살짝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 중심론 철학이다. 인민대중이 그래서 역사 발전의 주인이다. 생산력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요렇게 지금 캄프라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체사관도 역시 허구에 서 있다. 전제인 유인론이 틀렸고 유물론이 틀렸고 인민대중이라는 건 실제 자연의 인간이 아닌 계급 인간으로만 인간을 규정해가지고 역사 발전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한 예의가 아니죠. 오히려 인민대중은 피동적이에요. 피동적. 주체가 아니고. 언제나 지도자 또는 과학기술자가 나와가 뭘 발명하면 대중들은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노력을 하는 거지. 뭐가 자기가 주체예요. 인민대중이.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대통령이 이런 사람 하나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그래서.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